정책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책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을 배우기 앞서 정책 집행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책 집행의 의의는 정책 집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식이나 논리를 연구하는 것이 정책 집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정책 집행을 하는 연구 목적은 정책 집행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책 집행을 하기 위한 조건이나 전략을 알아내려는 것입니다. 정책 집행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파악해 보려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집행은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며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정책 수단을 실현시키는 것이 그 핵심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 청소년이 있을 때 선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하면 정책 수단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그들을 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주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 목표와 수단과의 인과관계는 없거나 정책 집행 과정상의 잘못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에 있어서 고전적 집행론이 있고 현대적 집행론이 있습니다. 고전적 집행론을 보면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있고요. 웨버의 관료제 이론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향식 명령 체계에 따라 상층부의 결정은 하부층에게는 아무런 재량권 없이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책만 결정되면 집행은 결정자가 기대한 대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집행은 자동적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결정된 것이 일선 관료의 재량권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며 정책 대상 집단이 순응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후 현대적 집행론을 보면은 프레스만과 윌다스키의 정책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인데요. 이 모형이 미국 연방정부의 실업자 프로그램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그 1960년 4월 흑인 실업자를 취업시키기 위한 실험적 사업으로 36만 5천 명 정도의 작은 도시에 2,300만 달러의 거액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여기에 2,2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160만 달러의 사기업에 대여하여 8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후 1969년까지 약 300만 달러가 지출되었고 새로운 취직자리가 마련된 것은 겨우 10개에 불과했습니다. 실패 요인은 집행 과정에서 참여 기관 및 참여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참여자는 연방정부의 집행 책임자 막료, 연방정부의 지방 담당 직원들, 정부의 노동부, 후생부, 회계검사원, 오클랜드 시장, 관료, 공공사업체의 직원, 은행가, 그 사기업의 대표, 흑인 대표들,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각 참여 집단이 동의와 결정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점이 많아지고 하나하나의 의사결정점은 바로 거부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의사결정점이 많아지면 거부점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점이 많아질수록 성공적 집행의 가능성은 감소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점이 비록 거부점의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하나의 의사결정점에서 정책의 내용이 수정 변경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은 집행의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들의 교체도 집행에 대한 기존의 지지와 협조를 허물어뜨려 집행의 핵심적인 추가 집단이나 리더십의 계속이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점인데요. 그 리더십의 계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의 내용을 결정할 때 집행을 위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집행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오클랜드 이 실험에서는 이러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는 특별히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타당성 있는 인과 이론이 존재하는 정책 내용이 결정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적절치 않은 기관이 정책 집행을 담당하였습니다. 원래 경제개발단은 경제적 불황에서 허덕이는 지역에서 경기 회복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던 정책 수단을 오클랜드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클랜드에서는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호황이었고 멕시코인과 흑인들이 주로 실업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책 집행이 있으면은 어, 정책 평가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정책 평가의 의미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책론에서 이 부분은 진도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정책론을 공부하면 정책 평가에 대한 의미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책 평가의 의미는 정책 의도가 어느 정도나 실현되었고 정책 목표는 얼마나 달성되었으며 얼마나 적정한 과정에 의해 정책이 집행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책 평가의 종류에는 총괄 평가와 과정 평가로 나누어지는데요. 총괄 평가는 정책 결과를 평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과정 평가는 집행 과정을 평가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총괄 평가는 정책이 집행하고 난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판단 활동이죠. 정책 효과를 추정한다는 것은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책 효과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책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일어난 변화를 정책 변화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뭐 대기 오염이 감소되고 대기 오염 정책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소득의 증가로 인한 청정 연료의 사용이 나 뭐 이자율에 인하 자금 공급의 원활화가 경기의 회복과 경기 순환론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 평가의 내용에는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고요. 능률성 평가나 정책 영향을 또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성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효과성을 총괄 평가의 내용으로서 효과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과연 그 정책 때문에 나왔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발생한 정책 효과의 크기가 정책 목표와 대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정책 효과의 크기는 해결하고자 했던 원래의 정책 문제 해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어, 다음으로 능률성 평가 및 정책 영향 평가가 있고요. 이는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따져 비용 편익 분석에 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률성에 입각한 정책 평가의 한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비용 편익 분석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성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괄 평가가 있다면 과정 평가가 있는데요.
과정평가는 정책 수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정책 효과를 발생시켰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책 효과나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로를 밝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과정평가에서는 정책 활동 또는 수단으로부터 목표까지 이르는 도중에 계획되어 있는 각종 중간 목표를 포함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경로를 검증하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정책 효과는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정책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경로에 잘못이 있었는지,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없는 것인지 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과정평가에 이어 집행 분석 또는 집행 과정 평가 과정이 있는데요. 정책이 의도했던 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집행이나 사업의 운영이 원래의 집행 계획이나 설계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이에서 벗어난 부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책 집행 활동을 그 계획에 비추어 점검하되 그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집행 절차, 자원, 정책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전달, 그리고 정책의 대상 영역 등을 계획에 대비하여 점검하는 것입니다. 집행 분석이나 집행 과정 평가에서 주된 질문을 보면은 원래 집행 계획에서의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획된 양, 지뢰 자원, 인적 물적인 자원들이 계획된 시간에 투입되었는가, 그리고 원래 의도한 정책 대상 집단에 실시되고 있는가,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에 순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주요 질문 사항으로 되물어 볼 수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의 연구는 하향식 집행 연구라고 하는데요.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의 집행 연구는 집행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깨우는 연구입니다. 프레스만과 윌다스키는 집행 연구를 공식적으로 처음 시작한 학자들이며 그들이 1973년 저서 집행론과 1984년의 개정판은 하향식 접근 방법에 의한 집행 연구의 대표적인 저서로 기억되면 되겠습니다.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는 집행을 정책 결정과 분리하지 않고 연속 손상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들에 의하면 집행하다라는 동사는 정책이라는 목적어를 수반하는 개념이며 집행이란 정책을 진행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저서의 부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연방정부에서 주도된 경제발전 프로그램이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오클랜드시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사례로 들어 집행 과정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정책 집행은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조직과 각 부서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운영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이론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정책이란 이론과 같은 것이며 이론이 다양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로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정책도 인과관계의 사슬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사슬은 정책의 애초의 상태와 정책이 집행되어 초래할 미래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이며 이런 관점에서 만약 정책이 결정된다면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조작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으로 세분화되는데 여기서 정책을 프로그램 수준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정책이 의도하는 바, 즉 목표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행 연구의 관점에서 연구를 보면은 프레스만과 윌다비스키에 의해
정책 집행 연구가 따지자면 언 30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집행 연구는 정책 결정 연구 못지않게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으며 그 이유가 정책 집행에 따라 정책이 추구하는 바가 결정된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정책 집행 연구는 흔히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관한 이론이나 모형의 개발 또는 정책 집행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성격과 정책 집행에 작용하는 요인들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집행 모형의 유형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 속에서는 관리 통제 과정이 적절한 반면에 다른 상황 속에서는 협상과 타협의 상호작용 과정이 적절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다양한 정책 집행 모형은 정책 분석가들로 하여금 집행 과정상 발생되는 문제들 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위 전략의 효율적인 분석 도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 집행 요인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흐름은 기존의 정책 집행 연구를 제1세대와 제2세대 그리고 제3세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1세대는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로 대표되는 집행 연구로 결정된 특정 정책이 하나 혹은 몇몇 지역에서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관한 상세한 서술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고요. 제2세대의 집행연구는 매츠메니안과 사바티어로 대표되는 집행연구로 정책 집행의 복잡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툴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파악하는 데 연구에 초점을 두었고요. 몇몇 연구는 정책 집행에서 주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제3세대 집행 연구는 각인과 바우만으로 대표되는 집행 연구로서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부 간 정책 집행입니다. 정부 간의 정책 집행은 결코 명령과 복종이라는 단선적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없으며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요인들 때문에 집행의 결과는 주 정부마다 다르고 정책마다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대표적인 학자는 프레스만과 윌 다브스키입니다. 법과 제도, 정책의 혼잡성, 그 역동성을 또 주요 서술했고요. 협조와 통제 등을 서술했습니다. 집행 연구에 관해 그 두 번째 흐름은 그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것으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매츠메니안과 사바티어로 대표되는 하향식 접근 방식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물인 정책을 출발점으로 해서 집행기관의 활동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입니다. 이 말은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의 연구와 주된 관찰 대상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하향식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향식 정책 집행 연구는 기본적으로 정부 관료에 의한 정책 결정에서 출발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정책의 영향은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그리고 정책 산출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지에 그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향식 접근 방식의 그 정책 집행에 대한 그 이론을 쓴 버만과 립스키로 대표되는 학자들은 그 집행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일선 집행자들의 활동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자의 사고방식, 집행 대상 집단이나 이해 집단,
그리고 지방 정부 기관들이 상호관계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하여 상부 집행 조직과 정책의 내용 등을 연구하는 방식으로서 하향식 접근과는 반대로 집행이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하여 상부 집행 조직, 정책 결정 상황 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옮겨가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인과 바우만이 있습니다. 각인과 바우만은 정부 간 관계론적 측면에서의 집행 모형을 연구했습니다. 각인과 바우만은 조직 역량 요인이 정책 집행에 관한 본질적인 세 가지 특징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첫째가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인과적 복잡성입니다.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수히 많고 그 변수들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둘째는 집행의 역동성입니다. 정책 집행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며 집행 과정과 집행 결과는 연방 정부에서 주정부로, 주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집행 과정이 진행될 때 변하게 됩니다. 셋째는 집행 결과의 다양성을 들 수 있는데요. 어느 하나의 정책이 집행되었을 때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나타나는 집행 연구 결과는 각각 다릅니다. 집행 연구가 아니라 집행 결과는 각각 다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시작된 조직 역량 요인 연구는 과거 두 세대의 집행 연구와는 차별되는 정부 간 관계론상에서 의사소통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집행기관의 조직 역량임을 발표내고 있기도 합니다.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의 정책 집행의 이론 모형에서 이들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들이 1973년 집행론이란 책을 출간하는 것을 기점으로 전후해서 고전적 집행론과 현대적 집행론이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어, 다시 말해 1973년 이전까지를 고전적 정책 집행론의 시기로 보았고요. 1973년 이후를 현대적 정책 집행론의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적 정책 집행론을 조금 성격을 파악해 보면 고전적 정책 집행론은 정치적 영역에서 정책이 결정되기만 하면 행정에 의한 집행은 정책 결정자가 바라는 대로 자동적으로 수행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정치 행정 이원론적인 관점은 정책 결정이 정치 영역에 속하고 행정은 단지 결정된 정책을 몰가치적으로 단순히 집행하는 기술이라고 보았는데요. 뿐만 아니고 이 당시에 고전적 행정 이론의 특징은 조직의 상층부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하층부에서는 이를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테일러식의 기계적 능률관을 중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능률의 논리를 행정조직에 적용한 베버식 전통적 관료제 모형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전적 행정이론 관점을 정책 집행과 관련해 보면 정책의 주요 내용은 조직의 최고 관리층에서 결정하고 조직의 중하급 관리층에서 전문 관료들이 결정한 정책 내용을 충실히 집행하면 조직 전체가 합리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았는데요. 이렇게 볼 때 고전적 정책 집행론이 기계적인 행정 구조 하에서 정책이 일단 결정되면 정책 집행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기에는 정책 집행을 기술적이나 전문적, 일방적, 자동적, 비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아 정책 집행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격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책 집행의 그 제약 요인을 살펴보면요. 정책 집행 책임자의 리더십과 능력이 문제가 돼서 제약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집행자의 성향이나 정책의 명확성도 제약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집행기관의 책임자가 어떠한 태도 능력을 가지고 정책 집행에 임하고 있느냐, 그 어떤 인물이 정책 집행 책임을 지고 있느냐는 정책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집행 책임자는 강력한 리더십이나 적극적 태도, 고도의 정치적 수단과 기술적 관리 능력이 요구되고요. 정책 집행이 유능한 지도자에 의존하는 경우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정책 집행이 타격을 입는 경향이 있고 책임자 임명이 오래 지체되는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 집행자의 성향을 보면은요, 정책 집행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데 집행자가 정책을 집행하려는 적극적인 심리 성향이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집행자는 정책 결정을 내린 상급자와 관계없이 상당한 범위에 걸쳐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가 집행자가 당면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며 공익과 조직이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느냐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집행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선택적으로 인지함으로써 일부 지시사항을 묵살할 수 있고 찬동하지 않는 명령을 집행하는 데 저항심을 느끼며 정책 분야에 따라서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므로 일부 정책에는 의식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책의 명확성 부분인데요. 정책의 명확성 여부와 이를 뒷받칠 만한 지식의 완전성 여부가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정책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 방법도 명확히 제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 목표도 불완전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달성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일이 빈번하여 특히 새로운 문제 해결이나 종전 문제의 새로운 방식에 의한 해결의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진도대로 나가겠습니다. 이론 모형에 앞서 정책 집행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재반되고 요구되어야만 그 진도를 나가는데 이해가 좀 있다고 판단되어서 오늘은 정책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로 3교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형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